가라앉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것은 쥐들이지만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멍청한 선장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지만요. 이 투자의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진리인데요.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이라는 이름으로써 배가 기울고 있다는 것들을 시인을 했고, 이 스마트머니, 말 그대로 쥐들은 이미 원화라는 이런 낡은 배를 버리고 달러랑 리플 XRP라는 이 구명적으로 옮겨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운명을 함께할 멍청한 선장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살 길을 찾아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현명한 생존자가 되시겠습니까? 이번에 이창용 한국총재가 이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이 기준금리를 연 2.5%로서 또다시 금리 동결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이런 금리 동결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요. 오늘 이번 동결은 단순한 현상 유지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한국은행이 현재 경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인정한 이 조용한 항복선언에 가깝다라는 거. 실제로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7원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불렀던 가격이 1400원이었죠.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이제부터는 15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될 거고 뉴 노멀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에 원달러 환율 2000원까지도 절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까지도 돌고 있어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 기업들의 방만한 외채랑 단기 부채에서 시작이 됐었죠. 2008년 금융위기, 미국 월가의 파생상품 탐욕에서 비롯된 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재 위기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이번 위기의 본질은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노후화 그리고 성장 동력의 소멸에서 출발한 구조적인 붕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낡고 여기저기 구멍난 이 원화라는 배는요. 지금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미 눈치 빠른 스마트머니, 자산가들은 이 배에서 조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뛰어내리고 있죠. 그들이 그렇다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미국 달러, 금, 미국 주식 물론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2025년 하반기 이 전 세계 자본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게 국경 없는 구명정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오랜 기간 동안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랑 긴 법정 공방을 전부 다 마무리했고요. 미국 월가의 제도권 금융으로서 화려하게 복귀한 리플, 바로 XRP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이 왜 사실상 원화 가치의 사망 선고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타이밍에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XRP랑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채택을 하고 있는지 한 단계씩 깊게 자세하게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투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 전망 콘텐츠도 아닙니다. 거대한 거시경제의 파도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산을 과연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존 전략 보고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2026년 올바른 전략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국은행의 결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연 2.5%로 동결을 했고요. 이거는 올해 7월, 8월, 10월에 이어서 올해 11월까지 네 번째 연속 동결 타이밍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미국 연준은 이미 금리 인하로서 방향을 틀어가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한미 금리 격차가 1.5%포인트까지 수준이 좁혀졌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은요, 여기서 금리를 내리기도, 그렇다고 환율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도 못하고요. 딱 중간에서 그냥 얼어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은 여기서 힌트가 나온다라는 거. 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 시기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렇게 바꿔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하나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3중 딜레마에 빠져 있고, 즉 트릴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11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이미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먼저 강력하게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올려도 실물 경제가 그냥 부서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또 금리를 내리자니 이 지금도 1477원까지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거의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폭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도 이 환율 1500원 돌파가 시간 문제인데 그 이상까지도 열려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결국에 금리 동결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거고, 하지만 이 동결 자체가 또 최선의 선택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무기력한 방관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도 환율이라는 게 원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니냐? 한번 오르면 또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요. 이번 환율이 그냥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즘에 전문가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구조적으로 원화 약세 구간이다. 이 과거의 대한민국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수출이 잘 되면은 경상숙지가 흑자가 됐고 달러가 들어오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는 구조였죠. 근데 이제는 이런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라는 거. 삼성과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 더 이상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로 직접 나가서 공장 짓고요. 거기에다가 투자합니다. 예전에 수출로 번 돈을 국내로 들고 왔죠. 그리고 시설 투자했죠. 고용도 늘렸습니다. 지금은 그 돈들을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서 그대로 다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출이 잘 돼도 이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만성적인 달러 유출 구조가 고착화가 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다 더해서 서학개미, 이번에 말이 많죠. 이 해외 주식 열풍이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국민들이 원화를 팔고요. 달러로 환전해서 이 미국 나스닥, S&P 500 그리고 코인 시장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간 돈들은 다시 원화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해외 자산으로 계속 굳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도 공식적으로 말을 했죠. 환율 상승의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해외 주식 투자 증가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국민들, 기업들 전부 다 돈을 원화에서 빼가지고 밖에다가 묻어두는 구조가 됐다라는 거고 요즘에는 안 묻어두면 바보다 이런 말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환율 1477원이라는 숫자는 차트 속의 숫자가 아니라요. 매일매일 점심 식탁에 올라오는 가격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밥, 라면, 햄버거 같은 이런 본격적인 서민 메뉴 가격이 전체 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인데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수입하는 밀가루, 옥수수, 원유, 가스 가격 전부 다 뛸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오른 원가를 제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시키고 결국에 그 고통은 서민들의 식탁으로 그대로 전가가 된다라는 거. 경기는 0%대 성장인데 물가는 조용하게 하지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이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가장 나쁜 조합이라는 거예요. 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이 금리를 올리면은 일상마저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숫자에서 현장의 기업들로 시선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지금 한국 기업들 중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곳들이 역대급으로 늘어났죠. 이런 회사를 우리는 좀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요. 2025년 기준 전체 기업 중에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장사 5곳 중에 한 곳이 3년 연속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으로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태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이 실력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서요. 이 비상환을 연장을 해주고 있고요. 정부에서요. 각종 정책 자금으로 링거를 꽂아줘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상승시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좀비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가 있겠죠. 기업이 무너지면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실업들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겁니다. IMF는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을 0%대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한때 고도 성장에 익숙했던 우리한테는 이 상상도 하기 싫은 숫자지만요. 이게 지금 냉혹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인구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죠.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노동 공급은 줄어들고 있죠. 잠재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더 이상 안전한 성장 엔진이 아니에요. 중국은 반도체 굴기로 범용 칩 시장을 파고들고 있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로 먹여 살린다. 이런 단순한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죠. 강남은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북과 외곽 지역에서는 이미 매수 심리가 꺾였고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아직 괜찮다 말이 나오지만요. 그 속에서는 자산가들조차도 부동산 비중 줄이고 있고요. 채권, 금, 해외 자산 전부 다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한국 경제를 바치던 가장 큰 기둥 하나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장면이 하나 있죠. 원화 가치를 가장 강력하게 지켜야 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원화를 팔고 있다는 사실,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을 늦추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투자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 비중은 국내 주식의 2배가 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국가에서 매달 원화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달러를 사고요. 그 달러로 미국 주식을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과 외환 수합을 하겠다라고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거대한 댐의 구멍을 그냥 손가락으로 막는 것에 불과해요. 또쳐도 원화에서 달러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갈아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1477원 환율 뒤에 숨어있는 진짜 내부자 흐름인 거고, 그렇다면 개인들은 어떨까요? 이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한국인들이 유난히 투기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원화 자산만 들고 있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경험들을 IMF 때, 위안위기 때, 부동산 폭등 구간에서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너무 비싸서 접근이 어렵고 국내 주식은 박스권에서 움직이질 않고 예금 이자는 물가랑 환율 상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걷어차인 현실에서 20대, 30대, 심지어 40대, 50대 가장들까지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탐욕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라는 생존 본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 영상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코인 중에서 왜 하필 지금 리플 XRP일까요? 2025년 11월 그리고 다가오는 12월까지 XRP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 몇 년 동안 XRP의 발목을 잡았던 SEC 소송 리스크는 완벽히 정리가 됐죠. 이제 XRP는 다시 월가 제도권 테이블 위에 당당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이번 달에 본격적으로 승인된 XRP 현물 ETF 상장인데요. 이제 미국의 연기금, 자산운용사, 기관 투자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이런 큰 손들이 지갑 만드는 거 몰라도 해킹 걱정 안 해도 주식 계좌에서 클릭 몇 번으로써 XRP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ETF로 자금이 들어오면요. 운용사들은 그만큼 실제 XRP를 시장에서 매수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장에서 떠다니는 XRP 유통 물량들은 줄어들 거고 가격 상승 압력은 커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 새로운 엔진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리플이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굳이 XRP를 쓸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정반대예요. RLUSD는 XRP를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XRP 수요를 크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RLUSD가 달러의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RLUSD가 다른 통화, 예를 들어가지고 원화라거나 유로화, 엔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환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줄 자산이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XRP다라는 거고 리플렛의 자동 마켓 메이커 AMM 구조에서는 RLUSD가 거래되기 위해서 반드시 XRP랑 쌍으로 묶여가지고 유동성 풀에 예치가 됩니다. 이 전 세계 은행과 기업들이 무역 결제에 RLUSD를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은 XRP가 이 유동성 풀에 잠기게 된다는 거. 즉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돌아다니는 XRP는 줄어들 거고 락업된 XRP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수요는 ETF랑 실제 사용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유통 물량은 RLUSD랑 AMM 때문에 줄어드는 구조고 이것이 바로 XRP 가격이 구조적으로 위로 열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원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원화는요. 우리나라에서 국경 안에서만 통하는 로컬 통화죠.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원화라는 티켓도 같이 흔들리겠죠. 이 국가의 신용과 성장성이 약해진다면은 원화는 그 자체로 리스크가 됩니다. 또 반대로 XRP는 어떨까요? 이 특정 국가에 묵혀있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랑 송금, 위험 회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자산이라는 거. 이 지금 세계는 탈달러화 전쟁, 그리고 디지털 화폐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 의존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통해서 달러 패권을 디지털 세계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싸움 속에서 리플과 XRP는요.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은 이 중립적인 가교통화, 브릿지 커런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 한국은행이 오늘 우리는 금리를 더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렵다. 이런 무기력한 동결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 자산을 오직 한 가지, 이 원화라는 바구니에만 담아두는 게 과연 지금 이 시대의 안전한 선택일까요? 이어서 2026년을 잠깐 앞당겨 볼게요. IMF가 한국 성장률이 2026년에 소폭 반등할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지만 구조개혁 없이 숫자만 좋아지긴 어렵습니다. 좀비 기업의 파산, 부동산 가격 조정, 내수 위축이 겹치면은 체감 경기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겠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위에서 자연스럽게 노는 시대가 온다면 원화만 들고 있는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같은 월급을 받아도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유류비, 공산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실질적인 구매력은 떨어지겠죠. 부동산은 대출이자 부담, 그리고 가격 조정이 겹치면서 자산은 자산대로 줄어들 거고 빚은 빚대로만 남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XRP 같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한 사람은 조금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달러 기반 자산인 XRP의 원화 환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리플 생태계가 커지면서 RLUSD, ETF, 기관 수요가 늘어날수록 XRP 자체의 가치도 구조적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즉 국가 단위의 위기
위기랑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성장이라는 두 개의 파도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타게 되는 셈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전 재산 팔아서 XRP에 올인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거는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에요. 원화 예금, 적금 같은 이런 확정 금리 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줄일 필요가 있겠죠. 지금 같은 이 물가랑 환율 환경에서 원화 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표면 금리가 3에서 4%일지 몰라도요. 물가랑 환율 상승을 감안했을 때 체감 수익률은 마이너스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 여기에 달러 자산, 미국 주식, 그리고 리플 XRP 같은 실제 사용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몰빵이 아니라 적립식 매수입니다. 이 매달 월급날의 일정 비율만큼 원화를 환전하듯이 XRP를 사모으는 방식인 거고, 환율과 가격 변동이 클수록 이런 적립식 전략 자체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이동결은 뉴스 한 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더 이상 원화 가치를 지켜줄 힘이 없다라는 조용하지만 뼈아픈 선언인 거고, 세계는 이미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서, 국경 있는 돈에서 국경 없는 돈으로서 조용하게 갈아타고 있는 중이라는 거. 이 원화라는 낡은 배는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물은 이미 차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닙니다. 이 지금은 구명조끼라도 입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XRP가 아니라도 좋아요. 하지만 최소한 내 자산의 전부를 원화 하나에 대만 걸어두는 선택들은, 최소한 내 자산의 전부를 원화 한 가지에만 걸어두는 선택,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MF 당시에 달러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부의 추월 자산에 올라탔었죠. 2025년 이 복합 위기 속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이해하고 제대로 선점한 사람들이 그 다음 부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번 영상이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께 작은 나침반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시장은 결국에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허락합니다. 지금처럼 분위기가 흐릿하고 반등도 애매하고 시장 전체가 방향성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 시기를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길을 놓쳐버리곤 하시죠.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시장은 하락에서 저점으로, 또 반등으로, 또 상승으로, 다시 고점에서 또 다시 하락이라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서 내가 서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말 그대로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해보는, 같은 XRP를 투자해도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건요, 이 똑같은 시장을 보고도 누군가는 이제 끝났다라고 느끼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큰 기회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결국 차이는 준비의 유무겠습니다. 이 투자 전략 루틴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느 구간에 진입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핵심 내용을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시장이 좋을 때 비중 조절하면서 분할 매도, 그리고 반대로 최근 2740원 부근까지 리플이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이유, 이런 타점과 시기를 잘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어렵다 생각하면 어렵겠지만요, 반대로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좋은 시장입니다. 하락을 버티고 저점 근처에서 묵묵히 분할 매수하고, 반등이 시작되면 계획해둔 분할 매도를 차근차근 걸어두는 사람들, 어느 시장이 오든 간에 결국에 자신만의 루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매번 반대로 움직이시죠. 떨어질 때 공포에 팔고 올라갈 때 욕심에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시장이 언제 오르냐가 아니라 다음 상승 성장이 올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를 맞이할 것이냐입니다. 이 평단을 낮춘 상태일지, 현금 비중을 확보해준 상태일지, 아니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남들 올라타는 구간에서 뒤늦게 뛰어드는 모습일지, 결국에 이 시장은 늘 기회를 줘요. 다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진짜로 기회로 보이는 거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늘 후회로 보인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시기가 힘들수록 나중에 그때 준비하길 정말 잘했다, 이런 순간은 더 크게 찾아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도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능동적으로 따라 붙는다거나, 조정이 왔다고 무서워서 손절하는 행동들, 이런 게 반복되면은 결국에 계좌는 계속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필요한 기준표, 타점 요약본을 같이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런 기준표는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실전용 자료입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안내드렸던 리플 전용방에서 설명드렸던 중요 내용이지만요, 핵심 내용 6가지로 노하우 압축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업로드 드리면서 짧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 5강 영상이에요. 리플 바닥 신호 잡기로서 조금 더 쉽게 단기 저점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리플 XRP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 저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폭락하는 공포 구간에서의 바닥 신호라거나 이에 따른 거리랑 움직임이 어떻게 됐을 때 바닥인지, 그리고 지지 구간 잡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보조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하락 음봉 패턴에 대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6가지 내용 중에 앞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플 전용 정보방 신청 주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단기 저점이라는 이런 중요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중요 타점 찾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지만요.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단기 저점까지도 잘 활용할 줄 아신다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단기 고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정보방에서 영상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단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제대로 활용하실 분들께서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